아홉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 벌써 아홉 번째고요. 이게 10개 강의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10개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쪽을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한 6강, 7강쯤 할 때 숫자를 그러니까 파이썬식으로 셌더라고요. 그래서 9강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생각해보니까 10강까지인 거죠. 그죠? 9가 10번째인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셨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7강일 때 시계열과 머신러닝을 2시간에 걸쳐서 다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8강을 열심히 1시간 만에 끝냈는데 생각해보니 2강이 더 남아있는 거죠. 이제 굉장히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천천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속 기관이 한국은행인데요. 한국은행이 이번 하반기부터 AI 전담 조직을 만들거든요. 디지털 혁신실이라고 해서 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저는 아마 그쪽에 이제 반장을 맡고 있을 텐데요. 제가 맡은 그 반이 이런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AI를 개발하는 일을 맡게 될 거예요. 그래서 AI가 막연하게 무엇이냐? AI 그러면 뭐 인공지능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람처럼 뭐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런 알고리즘은 세상에 아직 없어요. 그런 범용적인 인간을 완전 뭐 미미팅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세상에 아직 없고요. AI라고 하면은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라면 분류, 아니면 뭐 언어 생성이면 언어 생성, 그 목소리 변조, 그 목소리를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생성적 AI라고 하는데 그런 데 쓰여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특정한 기능을 두고 굉장히 그 기능을 발전시킨 것, 그 능력을 뭔가 이제 알고리즘과 전산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 발전시킨 것들이 AI고요. 그런 AI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렘브란트라고 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전부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AI가 렘브란트와 똑같은 화풍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왜 하필 렘브란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AI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것 중 하나가 그런 생성적 AI라고 해서 GAN이라고 불러요.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그게 GAN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위조범 AI와 위조범을 잡는 AI 두 가지의 AI가 있어서요. 위조범이 계속 모조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잡는 이제 뭐 경찰 AI라고 할까요? 경찰 AI가 그 위조를 계속 판별을 해요. 이거는 위조다 아니다. 하지만 이 위조범 AI는 사실 계속 위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AI가 학습이 다 끝나서 다 끝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학습이 끝나서 이 경찰 AI가 이 위조범을 잡지 못하면 학습이 끝난 거예요. 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조범 AI가 그때는
이 위조범 AI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진품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동영상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서, 그렇죠. 겐으로 학습을 시키면 제가 타이핑하는 글자를 모두 제 목소리로 생성시킬 수도 있고요. 그 목소리가 뭐 대통령 목소리도 될 수 있고, 뭐 또 손석희 앵커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엠번방 얘기 있었잖아요. 엠번방 사건이 있었을 때 문제가 지금 아직 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올린 영상 중에 딥페이크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딥페이크. 딥페이크가 뭐냐면 특정인의 그런 거 있죠. 어떤 영상에 특정인의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이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행위를 한 것처럼 영상이 만들어져요. 딥페이크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성적 AI 한 종류인데, 그렇게 나쁜 의도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뭐 좋은 의도로 쓰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고인이 된, 오래전에 고인이 된 렘브란트를 되살릴 수도 있어요.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산이라고 하는 거, 그런 그림인데, 다시 렘브란트가 살아나서 그림을 막 그리는 것처럼 AI가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죠. 실제로 AI가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5억 원인가 낙찰돼서 팔린 적도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AI가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발달을 해서 계속 그리고 진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AI가 하는 많은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현재 KBS 라디오죠. 라디오에서는 새벽 시간에요. 여러분들 방송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라디오 틀면은 지직거리지 않고 뭔가 방송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현재는 그런 방송들을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생방송을 하거나 할 텐데, 그 굉장히 뭐랄까, 방송국에서는 비용 대비 수익이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라디오를 얼마나 듣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방송을 AI가 이제 대체를 할 거예요. 선곡, 뭐 멘트 이런 것까지 다 AI가 해요. 그러니까 그거 방송하는 시간에는 PD도 필요 없고 스태프도 다 필요 없고 아무도 없는데 AI 알고리즘 혼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그 알파고 같은 그런 이제 예측과 판단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그런 AI들 이미 뭐 많이 있죠. 이제 그런 AI들은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AI가 결과물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도 이제 자연히 이제 설정이 돼 있겠죠. 그 보상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 알고리즘이 계속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내가 특정한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영표인가요? 이영표가 슛을 10개를 쏘는데 이제 AI 골키퍼가 있잖아요. 그 슛 다 막아내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가장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장 잘하도록 학습된 이제 강화학습에 의해서 학습된 그런 AI들, 알파고가 대표적이죠. 그런 AI들은 뭐 바둑이면 바둑, 뭐 운동이면 운동, 이런 사람이 어, 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기능들을 이제 뭐 AI들이 더 잘한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뭐 이런 데에서 이제 AI들이 투입이 되면 당연히 휴먼 레이버를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AI가 활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활약을 이미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가 최근 2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가 인류가 전 기간에 걸쳐서 만든 데이터보다 더 많다고 하죠. 그렇죠? 그 데이터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뭔가 우리가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려면은 기존
룰 베이스드나 모형 베이스드 접근법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귀 분석 잘 하시잖아요. 그 회귀 분석에 변수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 그 프리퀀시, 그 주기를 뭐 데일리, 뭐 아워리, 미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줄여나가다 보면 오차에 의해서 거의 뭐 분석이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게 빅데이터로 가게 되면 결국은 모형에서 이제 AI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AI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non 파라메트릭한 비모수적인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분석은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한 거죠.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AI가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뇌가 점점 형성되어 가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뭐 대뇌 피질이 다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 대뇌 피질에 있는 시냅스가 형성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딥러닝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AI 중에서 특히. 머신러닝이죠. 이제 머신러닝에서 좀 더 진보된 단계인 딥러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인공신경망이죠. 심층신경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딥러닝에 가면은 그게 신경망이잖아요. 그 시냅스들이 다 있어요. 그 시냅스들을 학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 학습되는 과정이 우리 인간이 아이가 태어나서 시냅스를 형성해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시냅스를 발달시키게 되면 어릴 때, 뭐 3살, 4살, 5살 이때는 시냅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학습되면서 일부는 퇴화되고 일부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학습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인공신경만도 마찬가지로 여기 결과물을 두고 인풋을 넣고 학습을 하게 되면 특정한 시냅스들은 웨이트가 커진다고 해요. 웨이트가 커지면서 강화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시냅스들은 다 웨이트가 0으로 떨어지면서 혹은 0과 가깝게 떨어지면서 퇴화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두뇌 형성 과정과 똑같다. 그래서 정말로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특정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시냅스가 강화되어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좀 사람하고 다른 측면이 될 테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뭐 AI, 머신러닝 이런 거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 나와 있고 자료도 많고요. 접하시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뭐 이제 문제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 이제 휴먼 레이버가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휴먼 레이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어, 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가 케인쇼에서 AI 트레이더를 2명을 데려오고 600명을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에요. 600명에 대해서 한 달치 월급으로 AI를 2대를 들여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AI가 2대가 만들어내는 프로핏이 600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 정도면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시장에서 가장 이제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 600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요. 이렇게 이제 고도화된 그 정신적인 기능들을 AI가 대체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이세돌 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AI가 한 판은 이겼지만 커제는 5판 다 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앞으로 바둑계에도 그런 AI가 만약에 뭐 대회를 참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설 자리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고요. 누가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드느냐가 그때는 관건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AI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이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AI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정말로 많습니다. 많다기보다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뭐, 라이브러리는 사실 종류는 많지 않은데 그 라이브러리 하나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전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뭐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뭐 파이토치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초등학생들도 AI를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 개념만 알면. 네, 정말 초등학생도 AI를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요즘 고등학생들 방학 과제로 딥러닝 해가는 거 아세요?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방학 과제를 이제 딥러닝을 해가지고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 선수 얼굴들을 AI가 분류해내는 거예요. 그 사진만 보고 얼굴 사진, 뭐 그 농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이 찍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보고 몸의 어떤 형태, 뭐 포즈,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선수들을 다 분류해내는 그런 AI들을 만들어가는 게 방학 숙제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뭘로 하냐면 파이썬으로 해요. 예. 파이썬으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서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초등학생도 개념만 이해하면 파이썬으로 AI를 학습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파이썬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제가 여기 이제 소제목으로 텍스트 자료 분석도 적어놨는데 보니까 텍스트 마이닝 쪽에 강의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저는 원래 텍스트 마이닝이 주 전공이었어요. 주 전공이었는데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 머신 러닝과 딥러닝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꼭 같이 전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머신러닝부터 보고요. 자, 여러분 통계학과 머신러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코드를 보지 않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통계학적 사고를 하시면은 머신러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모델 베이스와 뭐 룰 베이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기 전에 어떤 뭐 데이터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쓰겠다라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 전제라는 게 상당히 이제 통계학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재는데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재겠다. 뭐 이렇게 미리 이제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적 방법이고 그리고 그 이제 적용한 마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어떠한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검정을 하죠. 그렇죠? 이제 뭐 밸리데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테스트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쓰잖아요. 우리 검정 통계량은 전부 뭔가 이렇게 다 수학적으로 도출해서 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검정 통계량이 있지만 그게 통계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VAR이라든지 뭐 리그레션이라든지 패널 분석 이런 것 전부 이제 모델 베이스거든요. 모델을 들이대고 모델의 틀에 따라서 뭔가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이제 그런 통계학적 방식이면 계량 경제학은 다 통계학적 방식이에요. 이 머신러닝은요. 그럼 소위 말해서 모델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그냥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어, 기존의 통계학에서 머신러닝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통계학적인 모델을 갖다가 써요.
쓰지만 통계학적인 그런 검정은 하지 않습니다. 뭘로 검정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예측력을 가지고 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계는 통계학에서도 쓰고 머신러닝에서도 써요. 이 로지스틱 펑션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생긴 로지스틱 펑션. 그 로지스틱 펑션을 가지고 회계 분석했을 때는 이제 바이너리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바이너리한 종속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회계 분석을 해서 통계량 검정을 하는 거고, 머신러닝에서 쓸 때는요, 바이너리 하니까 분류를 하는 데 씁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쫙 있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겠죠. 리그레션을 해서 true냐 false냐 이것을 분류하는 데 써요.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점은 머신러닝에서는 테스트 셋과 밸리데이션 셋, 제가 순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계량적 방법, 통계학적 방법에도 in 샘플, out of 샘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머신러닝도 나누거든요. 나눠서 estimation, 추정은 트레이닝 셋으로 해요. 트레이닝 셋으로 추정을 해서, 그렇죠? validation 셋은 사실은 이제 잘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딥러닝으로 가면 무조건 쓰게 돼 있는데, 이제 뭐 선형회귀 모형 이런 쪽을 이제 쓰는 머신러닝 쪽에서는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밸리데이션 셋으로 한번 검정을 해주고 예측력을, 그렇죠? 그래서 모델이 핏을 잘해도 예측을 못하면은 안 씁니다. 다시 들어가요. 다시 검정을 해요. 다시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발리데이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테스트 셋으로 가지고 예측력을 정말로 보는 거죠. 아웃 오브 샘플로 예측을 해서 예측이 잘 되면 오케이 쓸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학적 방법은 한 번 추정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써서 이게 얼마나 설명이 잘 되는지, 데이터끼리 얼마나 설명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은, 머신러닝은 트레이닝,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계속 예측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점이 다른 거죠. 여기는 설명력, 그 피트니스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적합하는지. 적합이라고 하잖아요. 통계학에서 적합을 했는지를 보는 거고, 여기 머신러닝은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를 봐요. 그래서 예측이 여기 높으면 끝이에요. 뭐 통계량 같은 거 갖다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냥 예측을 잘하면 끝. 학습이 잘 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같은 이 저기를 쓰는 거라도, 같은 이제 마들 뭐 틀을 쓴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다르고, 그 추정하는 뭐 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반복적인 추정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뭐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작업의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냐도 사실은 좀 다르죠. 그래서 뭔가 전망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통계학적 방법으로 뭔가 이 추정이 된 것들을 가지고 전망이나 예측을 하면은 상당히 좀 안 맞죠. 잘 들어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예측을 위한 이런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성능이 좋다. 뭐 얼마나 적합을 잘했는지,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다 떠나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있고, 데이터 전처리는 뭐냐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다루잖아요. 빅데이터를 다루면은 문제가 뭐냐면, 기존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모형을 돌렸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통계 자료들은 변형을 시켜봐야 로그 디퍼런스 이런 정도로 이제 시키잖아요. 로그 차분 정도 하거나 뭐 로그 변형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는데, 보통 빅데이터에는 정형화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뭐 나로 넘버 이런 것도 있고 넘버가 아닌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처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약간 번거로움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시면 작업의 절반이 전처리다라고 할 정도로 전처리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있고요.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되고, 이 전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예,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뭐 혹은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이렇게 번역이 되죠. 우리가 쓰는 건 컴퓨터 랭귀지니까요. 이제 거기 대비한 이제 Natural Language라고 하고, 그런 이제 텍스트 마이닝 혹은 NLP를 하실 때는 이 전처리가 특히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언어기 때문에 언어에 어떤 우리가 유의미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가공을 해줘야 돼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강의하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전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훈련과 검증, 예측 데이터를 일단 분리합니다. 뭐 예를 들면 8대 1대 2. 트레이닝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너무 적게 쓰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8대 1대 1 혹은 데이터가 정말로 많을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줄여도 되겠죠. 왜냐면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셋, 아웃 오브 샘플이죠. 테스트 셋에 대한 예측력을 또 중요시할 때는 그쪽을 좀 키워야 될 이유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훈련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학습의 알고리즘을 검증 데이터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의 주된 목표는 과대적합을 방지해요. 과대적합은 사실은 이제 통계학에서는 통계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사실 잘 문제가 안 되죠. 예. 그렇죠? 오히려 과소적합의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과대적합은 크게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머신러닝에서는 과대적합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통계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다. 개수가 미리 이제 마들 베이스니까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은 non 파라메트릭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개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무한대 늘어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웨이트, 뭔가 이렇게 코스트 펑션 혹은 페널티 펑션을 설정을 해서 이 파라미터 개수, 파라미터 중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들은 다 0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또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허용적이면 뭐 조금만 유의해도 남겨놓는 정도로 너무 허용적이면 과대적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과대적합이 된다는 거는 뭐 특정한 훈련 데이터에만 완전히 핏이 퍼펙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는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검증 데이터나 뭐 그 테스트 데이터 경우에는 예측력이 완전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과대적합된 상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증은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검증과 그래서 학습을 반복해서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표본의 예측, 테스트 셋으로 표본의 예측을 시행해보고 예측력이 높으면 오케이, 오늘 완성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 작업이 된다라는 게 또 통계학적 접근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반복 학습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넘파이를 제가 불렀고요. 넘파이하고 뭐 매플롯립 또 뭐 있나요? 팬더 이 정도는 항상 부른다고 했죠. 홈페이스를 제가 설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 컴퓨터의 홈페이스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홈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홈패스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패스를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패스를 설정하는 이유는 여러분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때 그 설정된 패스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놓고 각각 다른 패스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하시면 많은 파일들을 불러오고 또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기 윈도우 탐색기인가요? 예. 여기 보시면은 위에 주소창 같은 게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요. 카피 어드레스 혹은 카피 어드레스 as text 이런 것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요. 어드레스 카피 하십시오. 카피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붙이시면 돼요. 붙이시는데 자 여기 보면 컨벤션이 좀 다른 게 보이죠. 여기는 이제 역슬래시인데 여기는 슬래시가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뭐 역슬래시 윈도우 버전에서는 관계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맥북을 쓰시면요 이렇게 슬래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 다 우리 슬래시로 통일을 하죠.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폴더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요. 이렇게 홈페이스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패스 끝에 여기에 슬래시 하나 더 넣어주시면 뒤에 가서 좀 편리해요. 왜냐면 슬래시 다음에 파일명만 적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하나 더 설정해 주시고 앞에도 역시 슬래시가 들어간다. 설정하고요. 자료 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ML extend, ML 머신 러닝 extend겠죠, 그렇죠? 이거 인스톨이 지금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요 주피터 랩에서 인스톨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 했어요. 근데 드릴 필요 없고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했잖아요, 그렇죠? 파워쉘에서 관리자 모드로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인스톨할 때는 느낌표를 앞에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윈도우 커맨더나 파워쉘에서 실행하는 명령어를 여기 주피터 랩 안에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네, 인스톨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중에 아마 제가 나중에 질문을 받을 텐데 여러분 이걸 쓰는데 주피터 랩 혹은 주피터 노트북 말고 파이참 이런 것들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파이참을 쓰면 더 좋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디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해서 아이디 이렇게 쓰는데 이 개발 환경에서는요.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한 번에 써서 실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점검하는 데는 주피터 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넘파이 불렀는데 또 불렀네요. 또 부르고 파이플럿 불렀고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것도 불렀고 예, 이제 머신러닝 엑스텐드에서 디시전 리전 요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 그림 이걸 그리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들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제 사이클런을 인스톨했는데 인스톨이 잘 됐는지 확인해 준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꽃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볼 거예요. 꽃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거는 이제 여기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이거 불러낼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SK 사이클런 온라인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PDR 그 판더 데이터 리더고 이거는 이제 아예 사이클런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습하기 좋게 배우기 좋게 아예 넣어놓은 데이터죠. 이게 있고 여러분들 이제 가장 유명한 머신러닝 그 뭐라고 할까요? 예, 뭐 예시라고나 할까요? 그거는 엠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엠리스트는 뭐냐면 손글씨거든요. 사람이 0에서 9까지 손으로 쓴 그 글씨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 알고리즘들이 AI가 읽어서 0이냐 1이냐 2냐 이거를 이제 판별해 주는 거거든요. 손글씨를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게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아이리스는 이제 좀 쉬워요. 엠리스트는 9개가 되잖아요. 9개고 좀 어렵고요. 아이리스 이제 붓꽃인데 이 붓꽃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버지니카하고 뭐 저 처음 저도 잘 모르는데
벨시 컬러인가요? 벨시 컬러와 세토사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죠. 요 세토사는. 그런데 요 두 개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꽃잎이 있고 이제 꽃 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잎의 폭과 길이, 꽃받침의 폭과 길이, 요 데이터가 요거 이제 요 길이 데이터가 요 아이리스 데이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0이 이제 분류를 할 때 0을 세토사로 했고 1을 이제 두 번째, 2를 세 번째 버지니카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라이블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꼬리표가 다 달려 있죠. 꼬리표가 달려 있다. 이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꽃받침 길이, 꽃받침 폭, 꽃잎 길이, 꽃잎 폭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가. 그래서 한번 로드를 해보죠.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에서도 iris.data 안에 그 데이터, 우리가 얘기한 이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쉐입을 한번 보고 타입도 보고요. 그래서 150개에 대해서 컬럼이 4개예요. 그러니까 컬럼 4개는 꽃받침 길이, 폭, 꽃잎 길이, 폭이 되겠죠.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로드가 됐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만 쓴다는 거예요. 왜 세 번째 데이터만, 세 번째, 네 번째만 쓰냐면 이걸 2차원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특징만 고른 거예요. 임의로. 이게 3차원 이렇게 넘어가면은 2차원 평면에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분류가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꽃잎 길이와 폭. 결국은 이제 꽃잎의 어떤 그 수치를 가지고 붓꽃의 세 종류를 분류를 시켜보는 거죠. 알고리즘한테.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예.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모든 이제 150개에 대해서 그렇죠. Y는 아이리스의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012, 012로 지금 레이블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Y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Y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크 Y는 이제 클래스로 하는데, 유니크 Y는 0, 1, 2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반복될 거 아니에요. 0, 1, 2, 1, 3, 3은 안 들어가는 그 반복되는 것 중에 유니크하면 하나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다 없애버리고 0이 딱 나와서 0, 그다음에 나가다가 1이 나오면 또 1, 2가 나오면 2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는 게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MP 유니크. 그렇죠? 중복되는 건 없애버리는 거다. 피처 네임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 있는 피처가 베리어블이거든요. 머신러닝에서 피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통계학적 학습 방법에서는 베리어블이다,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또 왜냐면 이제 머신러닝은 공학에서 많이 쓰니까 좀 이게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피처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이제 피처라고 하는데.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012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피처 베리어블들은 sepal, length, width, petal, length, widt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petal의 length, width 이것만 쓰겠다는 거죠. 70%를 이제 트레이닝 셋을 쓰고 밸리데이션 셋을 일부러 두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밸리데이션 셋은 뒤에 가면 다시 나올 텐데 30%를 이제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했죠. 그 테스트 사이즈는 테스트 셋 비율을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해서 stratify는 뭐냐면은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데이터의 Y 비율, 그러니까 0, 1, 2로 구분된 거 있잖아요. 그 구분된 그 비율이 같도록 7대 3으로 나눠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쪽이 이제 테스트 셋이 언밸런스드 돼 있으면은 그 성능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성능 예측을 할 때 뒤에 보면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프리시전, 뭐 accuracy 이런 게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을 할 때 이게 밸런스드 돼야지 언밸런스드 되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 척도를 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요 명령, 요 메서드죠, 그렇죠? 사이클런에 있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X의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을 나누고 Y의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을 나눕니다. 나눴어요. 예, 이미 나눠진 거예요. 이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가 지금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자, 봅시다. 그래서 빗 카운트, MP 빗 카운트, 빈 카운트, 빈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죠, 카운트. 근데 빈도에 대한 거니까 빈 카운트 이렇게 해서 50, 50, 50개로 나눠졌어요. Y는 그렇게 50개, 50개, 50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이 50개, 1이 50개, 2가 50개예요. 트레인도 35, 35, 35, 테스트도 15, 15, 15 이렇게 딱 비율이 맞게끔 나누죠. 스트래티파이 때문에 그렇죠. 스트래티파이 yes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by Y, Y죠 Y. 죄송합니다. yes가 아니라 Y죠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 X를 표준화시킨다. 예,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머신러닝에서는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스케일이 다 다르고 할 때는 이것을 어떤 특정한 레인지 범위 안에 표준화시켰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작업은 항상 시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정성도 높일 수가 있죠. 예, 스케일이 다른 그런 피처들 간에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떤 피처가 과다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 작업은 딥러닝 가셔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작업이에요. 스케일러를 통해서 이제 트랜스폼을 다 시키는 거죠. 스탠다다이즈드 되었다 해서 STD를 붙여주고요. 근데 Y는 스탠다다이즈가 여기서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0, 1, 2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X만 표준화를 시킵니다. 표준화된 것들을 전체 데이터를 다시 이제 쌓아요. X 테스트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서 표준화된 것들을 다시 쌓아요. 그 컴바인드고요. 그리고 Y도 다시 쌓죠. 그렇죠? Y 다시 쌓아요. 컴바인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X 트레인, X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제 우리 보는 거죠. 평균은 약 1이 됐, 평균은 0이 됐죠. 그죠? 0이 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1이 됐죠. 1. 그리고 이거는 뭐 예, 이렇게 MP 해도 되고 메서드를 그냥 써도 돼요. 메서드를 써서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됐고 머신러닝 실전 지도학습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예, 쭉쭉 1시간, 나머지 1시간 동안에 머신러닝 실전에 대해서 예,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